헛똑똑 잡학 아카이브 10분이면 구조가 보입니다. 한국 전쟁이 끝났을 때 우리가 다시 세워야 했던 건 단순히 무너진 건물들뿐만이 아니었어요. 네, 맞아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폐허의 한가운데 바로 아이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전쟁으로 아버지를 잃은 아이도 있었고 또 어떤 아이들은 가난을 이기지 못한 가족의 손을 놓아야 했고요. 그리고 어쩌면 가장 마음 아픈 우리 사회가 끝내 품어주지 못했던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랑과 구조라는 아주 그럴듯한 이름 아래 한 가지 해결책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이들을 해외로 보내는 것. 우리가 아는 입양이라는 시스템이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아주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 모든 게 정말 아이들을 위한 순수한 구조의 이야기였을까요? 아니면 혹시 우리 사회가 감당하기 버거웠던 아이들을 그저 보이지 않는 곳으로 밀어내는 거대한 시스템의 시작은 아니었을까요? 오늘 그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선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오해 하나를 깨고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흔히 전쟁 고아들이 입양 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자, 여기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1950년대 후반, 그러니까 초기 해외 입양아의 무려 88%가 혼혈 아동이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당시 해외 입양은 막연한 전쟁고아 구하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건 아주 명확하게 당시 한국 사회가 문제라고 여겼던 혼혈 아동들을 밖으로 내보내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아니, 왜 하필 혼혈 아동이었을까요? 생각해보면 이 아이들은 그 존재 자체가 전쟁의 상처이자 주한 미군의 존재, 그리고 기지촌이라는 당시 사회가 외면하고 싶었던 현실을 자꾸만 떠올리게 하는 살아있는 증거였던 겁니다. 아이들은 물론이고 그 어머니들이 감당해야 했던 차가운 시선과 낙인은 정말 상상하기조차 힘들 정도였어요. 그 배경에는 바로 이 혈통주의라는 아주 뿌리 깊은 인식이 있었습니다. 반일민족, 순수혈통 같은 가치가 너무나 중요했던 사회에서 이 아이들은 우리가 품어야 할 구성원이 아니라 어떻게든 처리해야 할 문제로 여겨졌던 거죠. 이게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그럼 대체 어떻게 개인적인 차원의 입양이 이렇게 거대한 규모의 일이 될 수 있었을까요? 즉, 이 사랑이 어떻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졌는지 그 설계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타임라인을 한번 쭉 보시죠. 1954년에 기관이 처음 생기고 해리 홀트라는 인물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죠. 그러다 1961년에는 아예 국가가 법을 만듭니다. 고아 입양 특례법이라고요. 불과 7, 8년 만에 그냥 몇몇 사람의 좋은 마음으로 하던 일이 국가가 공인하는 언제든 반복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가 된 겁니다. 저는 이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준다고 생각해요. 사랑은 순간일 수 있지만 시스템은 그걸 반복하게 만든다. 네, 한두 번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이들을 계속해서 내보낼 수 있는 통로,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졌다는 것. 이게 바로 1960년대에 완성된 설계도의 핵심이자 어쩌면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어느 한 기관이 혼자 만든 게 아니었어요. 보세요. CPS, 홀트, ISS 이런 여러 기관들이 마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한쪽에서 아이를 찾고 다른 쪽에서 서류를 만들고 또 다른 쪽에서 해외로 연결하고 말 그대로 아이들을 실어 나르는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 즉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진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입양이라는 기계는 어떻게 그렇게 강력하게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아이들을 한국에서 밀어내는 힘과 미국 쪽에서 끌어당기는 힘,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한국 쪽을 보세요. 끔찍한 가난, 미혼모에 대한 손가락질, 아이를 지켜줄 사회 안전망의 부재, 이런 것들이 아이들을 밖으로 막 밀어냈죠. 반대로 미국 쪽에서는요.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들, 이 아이들을 구원해야 한다는 종교적 신념, 그리고 또 다른 강력한 힘이 작용합니다. 바로 반공 휴머니타리즘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저기 공산주의랑 싸우고 있는 불쌍한 나라, 한국의 아이를 우리가 데려와서 키우는 게 얼마나 도덕적으로 우월한 일인가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아이를 입양하는 게 단순한 선행을 넘어서 자유세계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냉전 시대의 아주 효과적인 선전 도구가 되었던 거죠. 이렇게 한번 시스템이 만들어지니까
그 대상은 점점 더 넓어집니다. 처음엔 전쟁고아나 혼혈아동이었는데 이제는 부모가 멀쩡히 살아있는데도 가난해서 혹은 미혼모라서 키울 수 없는 아이들, 이른바 사회적 고아들까지 이 파이프라인에 오르게 된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변화예요. 자, 그럼 이 시스템이 얼마나 커졌는지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선 설계도가 막 완성된 1960년대, 이때 10년간 해외로 간 아이들이 총 7,275명입니다. 이 숫자를 잘 기억해 두세요. 이게 기준점이 될 겁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10년, 1970년대가 되자 숫자가 어떻게 되죠? 48,247명. 거의 5만 명에 가깝습니다. 10년 만에 거의 7배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그 절정은 1980년대였습니다. 65,321명. 10년 동안 65,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한국을 떠났습니다. 이제 이건 더 이상 개인의 선택이나 선행의 문제가 아니게 된 거죠. 말 그대로 산업의 규모가 된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 거대한 시스템의 설계도와 숫자를 봤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 하나하나 뒤에는 한 명 한 명의 삶이 있겠죠. 이제 그 시스템이 남긴 유산, 그 인간적인 비용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그럼 이 멈출 줄 모르던 기계는 왜 속도를 줄였을까요? 우리가 갑자기 아이들을 더 사랑하게 돼서? 아니었습니다. 바로 1988년 서울 올림픽 때문이었죠.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되는데 한국은 아이들을 수출하는 나라라는 비판이 쏟아지니까 국가들인 체면이 깎이는 걸 견딜 수 없었던 겁니다. 결국 부끄러워서 줄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수십 년이 흐른 지금, 그때 보내졌던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돌아와 묻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고요. 하지만 그들이 마주하는 현실은 조작된 서류, 사라진 기록들입니다. 나는 고아가 아니었는데 왜 고아라고 적혀 있는지, 진짜 부모님은 누구인지 알 길이 막막한 거죠. 이 모든 게 바로 그 거대했던 시스템이 남긴 아주 고통스러운 후유증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어쩌면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죠. 우리 사회는 왜 우리 아이들을 우리 안에서 지키고 보호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전에 아이들을 더 쉽고 빠르게 밖으로 내보내는 시스템부터 완벽하게 만들어야 했을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가 답해야 할 무거운 숙제일 겁니다. 자팍으로 구조를 기록합니다. 구독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이어집니다.